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에는 여행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이게 투자를 하기 좋은 타이밍인지 아닌지 조금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나 싶다가도 이게 되나? 진짜 되나라는 단계에 저는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킹덤, 지금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망자 수는 이제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지점에 비교를 해봤을 때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가 계속 관리가 된다라는 게 영국이 보여준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요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머크라는 미국의 제약회사가 경구형 알약형 코로나 약을 좀 만들었어요. 만약에 머크가 나왔으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뭐 나오다 보면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질병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최근 들어서 조금 세게 들고 있어요. 예전까지는 막 델타변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여행 산업 쪽은 전부 다 투자를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살짝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뭐 여행 산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9년도 기준 여행 산업은 9트릴리언 달러 규모거든요. 이게 9천조 원. 1빌리언 달러가 1조 원 정도 되니까 여기 보면 1경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환율까지 적용을 해보면은 2019년도 기준 1경짜리 비즈니스였고 그 다음에 농업의 3배짜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막 뭐 최근에는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2019년도 지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고 2024년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른다고 이제 맥킨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의하면. 그래서 여행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 건데, 여행은 상당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월급이나 뭐 급여를 받게 되면은 아니면 저희 통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그게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과 아니면은 저희가 취미생활, 여가에 지출을 하는 재량 지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60만 원을 받다고 가정을 하면은 필수 지출을 뭐 3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재량 지출을 30만 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월급이 인상이 돼서 70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필수 지출은 여전히 30만 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재량 지출을 취미에다가 10만 원을 더 쓸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여기에서 뭐 돈을 모아둔다 이런 것들 다 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소득이 17%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필수 지출이 0%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재량 지출 측에서 33%의 성장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GDP가 뭐 적게 성장을 해서 뭐 한 자릿수 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재량 지출 쪽으로 흐르는 돈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경제 성장에 의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영역은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사업,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넷플릭스 같은 사업이라든지 뭐 취미 쪽 아니면은 명품 같은 그 경기 소비재 측에 뭐 나이키도 이쪽에 택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GDP 데이터를 조금 보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전 세계 GDP는 다들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승 추세가 뭘 뜻하냐면은 여행 쪽에 돈이 더 많이 흐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행 쪽에 돈을 쓸 총알이라고 얘기해서 총알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GDP, 특히 중국 쪽이 정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경이로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예측치니까 빼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10,000불 정도 찍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엄청난 성장이죠. 거의 10배 넘게 뛰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해외로 여행객들을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많이 써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여행 산업에 관련된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호텔 아니면은 에어비앤비 이런 친구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항공주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세점도 어차피 요거랑 같이 가는 거죠. 항공사랑 면세점이랑.
그리고 나서 요 모든 거를 이어주는 요 한 플랫폼, 오늘의 사실 주인공이기도 한데 플랫폼이 여기에 끼게 됩니다. 또 먼저 항공사하고 호텔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해보고 나서 플랫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항공사는 예전에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너무 딥하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항공사들이 한 게 어차피 수요가 없으니까 비행기들을 이런 식으로 다 정박을 시켜놨어요. 어디 사막에다가. 근데 문제는 요 사막에다가 이렇게 정박을 시켜놨다가 코로나가 확 풀렸을 때 수요가 살아난다고 가정을 해도 요거를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 인원의 문제, 캐패시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는. 더불어 저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고를 했습니다. 약간 기술이 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채용이 가능하겠지만 파일럿들의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 파일럿들은 요 기종에 대한 라이센스가 따로 있고 요 기종에 대한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한 번은 요 기종을 비행을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일럿들의 경우 경력이 단절이 되었으면은 특정 항공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잃을 것이고 비행기는 있는데 파일럿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요가 올라와도 저는 공급 문제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항공사는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10월 1일 날에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보다가 요 재미난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뭐 항공사들이 비즈니스석을 빼고 이코노미석도 빼고 그 사이에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더 많이 채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비즈니스석이 요만큼 있고 이코노미석이 요만큼 있으면은 요부터 막 요만큼까지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많이는 하지 않겠지만 요런 뉘앙스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는 확실히 좀 흥미로운 트렌드이자 좀 재밌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계속 기사들이라든지 팔로업을 몇 개를 해봤는데 여행에 돈을 더 쓰려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복 소비다 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엄청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직종은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사회에 소외되는 계층들은 훨씬 더 살기 어려워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요 분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요런 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을 뺀 이유 중에서도 하나는 실제로 비즈니스석에 많은 수요는 출장을 가는 분들의 수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팀즈, 화상회의를 이번에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계속 지속을 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출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실질적으로 비싼 비즈니스석은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을 거고 레저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인 요 기사에서 요 잡지에서 나온 내용인데 루프트한사라는 항공사에 의하면은 이코노미보다 단위 면적당 33%의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대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그다음 비즈니스보다는 6%를 더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매출 측면에서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보다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더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보다 수익성이 4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전 솔직히 이건 놀랐거든요. 비즈니스보다도 가격이 낮고 이코노미보다는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이 중간 지점인데 이 중간 지점이 뭐 희한하게 설계가 돼가지고 수익성이 높게 되는데 뭐 이유는 설치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그냥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는 가격에서 장난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세게 들긴 하는데 어쨌든 루프트한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전 양극화 추세가 조금 많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항공사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성비 중심, 완전히 저가 중심의 LCC, 저가 항공사, 로우커스트 캐리어라고 부르죠. 아니면은 완전히 서비스 중심, 프리미엄 서비스의 중심의 항공사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거 코로나 이전에도 요 추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추세가 있었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 겹치는 부분이 조금 분리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번에? 계속 기사들을 쫙 보면서 어쨌든 분리가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뭐 저가 항공사들은 낮은 가격대 기반으로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높은 매출을 아주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져가실 것 같고 일반 항공사들은 아예 서비스 수익성 자체를 높게 가져가가지고 높은 매출이라든지 가파른 매출 성장보다는 뭐 수익성을 더 확보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경계가 애매할 때는 얘네들이 가격 경쟁을 하니까 좀 어디에 투자를 해도 좀 애매한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실히 분리가 되고 확실히 차별화가 된다면은 어느 쪽이든 투자의 기회가 좀 제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수요는 이만큼이었는데 원래 요 중간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거든요. 저가 전쟁이. 근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다면은 소비자가 완전히 갈리게 되니까 이제 여기 플레이어들은 여기끼리만 싸우고 여기 플레이어들은 여기끼리만 싸우는, 다 함께 싸우는 것보다는 좀 뭉쳐서 싸우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예시로 들자면 마트하고 백화점 느낌으로 갈린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들은 호텔들. 이게 호텔은 상태가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 공실률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몇 퍼센트가 호텔에 찾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유럽 쪽을 보면은, 여기 회색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쪽을 보면은 공실률이 엄청 높아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고, 이제 다른 지역들은 괜찮은데 이제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판매량도 내려가고 가격도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처음 들은 건데, 컨퍼런스홀이라든지 미팅홀들 있잖아요. 호텔들에, 특히 5성급 호텔들에는 이게 비즈니스 수요로 조금 많이 사용이 됐고, 아니면 예식장을 계속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홀들이 비즈니스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애매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들이 이제 줄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줌이라는 팀스라는 웹엑스 화상 어플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메타버스라는 엄청난 키워드가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요거를 교체를 할 수 있는 테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액센추어에 의하면은 원래 여행 산업은 레저하고 비즈니스하고 두 개가 합쳐진 꼴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비즈니스가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레저를 타겟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파트였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시장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막 smaller business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래도 좀 회복이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그 시장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나름 설득력이 있는 얘기여서 호텔 쪽도 좀 살펴보다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들도 사실 항공사들이랑 좀 비슷하게 비즈니스 고객들이 굉장히 알짜 고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제일 비싼 가격에, 어떤 가격에도 그냥 방문을 해주시는 아름다운 고객이었고, 어쨌든 소비자는, 그 사람은 여기에 가고 그 다음에 돈은 이제 회사가 내주는 약간 요런 형태였잖아요. 이제 출장객들은 비싸든 싸든 호텔에 가야 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요 고객이 사라지게 되면은 수익성이 높은 고객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공사와 비슷하게 호텔들도 정말 장기적으로 좋을지는 조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네임드 호텔들 프리미엄 럭셔리 쪽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메리어트라든지 힐튼이라든지 하얏트라든지 윈그룹이라든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봤던 게, 이번 리서치를 하면서 이전에 모아놓던 데이터들이 정말 다 무쓸모가 돼버렸어요. 호텔들이라든지 항공사들도 막 어느 시점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취소율은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니까 미리 예매를 받아놔도 된다, 약간 뭐 취소가 어느 정도 될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두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패턴이 싹 다 망가져가지고 예측도 못하고, 그러면 예측을 못하면 가격도 예측을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격을 내고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수익성을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밌었던 포인트가, 국내 여행을 사람들이 어차피 해외를 못 가니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국내는 별로고 해외는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여기 국내가 이제 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여행하고 캐나다는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여행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해봤던 거를 국내 여행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야 보면은
30%의 인구는 코로나 이후에도 국내 여행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제 재밌는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좀 마이너하긴 한데, 수요 자체가 비즈니스에서 레저로 쏠리니까 이제 비즈니스 측에 하던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소비자 측으로 레저 쪽으로 마케팅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솔직히 오늘 주요하게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호텔하고 항공사들은 현재 시점에서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호텔들 주가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들 주가를 보면은 꽤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치 측면에서도 뭔가 애매하고 성장 측면에서도 조금 애매한데, 여행 섹터에는 그래도 조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둘러보니까 요런 이름들이 나오죠. 에어비앤비 몇 번이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부킹스라든지 익스피디아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비앤비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로칭, 민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저희가 집이나 뭐 방을 타인한테, 여행객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쌍방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에어비앤비 영상은 저번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만들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부킹스는 호텔이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자동차 렌탈이라든지 식당 예약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즉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익스피디아는 부킹스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조금만 펀더멘털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 네, 에어비앤비는 여러 번 다뤘으니까 패스하기로 합시다. 일단 익스피디아, 이건 영업이익률을 조금 비교해 봤는데요. 익스피디아의 경우는 7%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근데 부킹스는 좀 여기부터가 좀 희한하죠.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쭉 올려가지고 35%대를 이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거든요. 여기도 코로나를 맞은 거고, 영업이익률 측만 봤을 때 무조건 부킹스가 낫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엑스피디아하고 부킹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볼 건데, 당연하겠지만 뭐 여행 산업 자체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매출도 쭉쭉쭉 오르고, 부킹스도 매출이 쭉쭉쭉 오르고, 익스피디아의 경우 매출이 12.07빌리언 달러고 그 다음에 얘는 15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매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영업이익을 보면 얘는 920밀리언 달러, 1빌리언이 안 되죠. 얘는 5빌리언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5배가 차이 나는 부킹스가 훨씬 나은 기업이다라는 걸 저는 펀더멘털에서 그냥 걸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킹스를 조금 당첨을 시켰고, 그래서 뭐 익스피디아도 리서치를 하긴 했지만 부킹스에 대한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자세하게 보면은 부킹스.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인이라는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아고다에 더 친숙하실 거고, 아니면 렌탈카스, 아니면 카약, 오픈테이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A가 빠졌네. 그 다음에 요것들을 한 가지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다 묶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각자 브랜드들을 동시에 운영을 하는 브랜드 다각화 전략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죠. 예시로 아고다의 경우는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프라이스라인은 저가 시장에서, 부킹스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범용적인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예약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기서 거긴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찾는 소비자가 다르게 되니까 이걸 그냥 분리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TMI이기도 한데 저는 이거보다 좀 흥미로웠던 게, 프라이스라인이 부킹스를 인수하면서 요 약간 부킹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라인이 부킹스를 인수한 거예요. 얘가 여기 흡수된 거예요. 근데 프라이스라인이 최근에 프라이스라인에서 부킹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부킹스라는 이름이 조금 더 예약을 한다는 느낌을 더 세게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킹스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앞에서 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데이터가 다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그 호텔들이라든지 항공사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정말 원할 만한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해서 최대한 소비자들 예측을 하고 때려 맞춰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죠. 부킹스 같은 5만 가지 데이터 다 가지고 있겠죠. 뭐 렌탈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뭐 호텔 데이터, 항공사 데이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또 부킹스를 막 쉽사리 투자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서도 하나가, 최근 호텔들이 정말 D2C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만 봐도 호텔 예약할 때 그냥 부킹스.com이라든지 뭐 어디 뭐 호텔스.com 이런 애들, 호텔스.com은 익스피디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데 가가지고 예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막 메리어트면은 메리어트 가서 예약을 하고 그런 D2C 채널들을 발전시키는 느낌이 좀 저는 눈에 띄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부킹스 입장에서는 요거는 완전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킹스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팔기 때문에 이쪽 가격이 이쪽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요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부킹스를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게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든 게 문득 든 거예요, 저도. 데이터가 부킹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유한 데이터로 만약에 얘네들이 더 많이 팔고 더 잘 팔아줄 수 있다면은 D2C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되겠죠 라는 저는 소소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현재로서 불확실한 시점에 실시간 데이터를 피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결국 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펀더멘탈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추세가 부킹스를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여행산업 자체는 커지겠죠? 저는 커질 것 같아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GDP 증가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니까 다 이쪽을 통해서 가지 않을까, 부킹스 같은 거를 써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얘도 역시 부킹이 그냥 결론적으로 얘도 이커머스 웹사이트거든요. 이커머스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수요를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까지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네들은 스스로 온라인 여행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여행사 대체품이라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 여행사에서 이렇게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안타까웠던 게 요 시점에서 제가 마스터하고 페이팔하고 부킹스하고 요 딱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맨 처음에 시리즈물을 이렇게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스터하고 페이팔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클래스 101 때문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좀 유튜브를 한 달간 쉬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요거 여기에서 이렇게 가진 않겠지. 떨어지면은 조금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신고점에서 매수를 하자마자 영상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킹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여행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